아, 좋나. 정확히. 자, 오늘 내분비고요. 사실 뭐 마이너가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해야 뭐 다 끝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내분비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냥 호르몬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 분과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한 장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 머리 끝에서부터 이제 계속 그냥 장기별로 나오는 호르몬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되는 뭐 그런 병이고요. 그 내분비가 다른 분과에 비하면 좀 뭐랄까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 수치를 보고 결국은 해석을 하고 뭐 문제를 푸는 거고요. 치료나 이런 것도 되게 명확해요. 검사나 이런 것도 뭐랄까 우리가 이제 내분비에서 공부하는 병이라는 게 결국은 호르몬이 높거나 호르몬이 낮거나 뭐 이 정도거든요. 사실 각 장기별로 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다만 이게 숫자를 다 외워야 돼요. 이 기준치를 주지 않아요. 내분비에서. 그래서 뭐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 검사 같은 경우들은 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외우는 게 좀 귀찮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호르몬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써 있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쭉 이 엑세스별로 나열을 해 놓은 거고 그냥 오늘 요것들을 다 공부하면 끝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짠. 뭐 하는 이 일이라고 써 있는 건데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한 것들도 있어요. 뭐 사이로이드 호르몬, 콜티졸, PTH, 뭐 PTH는 뭐 칼슘과 포스포러스 레벨의 조절. 바소프레신은 어제 뭐라고 했었죠? 양이 아니라 농도를 결정하는 애다. 그래서 시럼 오스모랄리티를 결정하는 애. 프리워터 클리어런스를 조절해서 시럼 오스모랄리티 결정하는 애고요.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는 이제 알도스테론이고 얘는 볼륨을 조절하는 애라 그랬죠? 컨트롤 베스큘라 볼륨. 그리고 포타슘 뭐 이런 거 조절하는 애고요. 당연히 인슐린은 당 조절하는 애고 당연한 얘기. 호르몬이라는 게 뭐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다 셀 서페이스에 있는 리셉터에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안쪽에서 이 변화가 생기면 이거 우리가 이제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안쪽에서 이제 변하면서 세컨더리 메신저가 만들어지죠. 사이클릭 AMP든 뭐든 그래서 셀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어떤 호르몬은 이제 직접 핵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작용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직접 작용하는 애들이 라이포필리칸, 스테로이드 호르몬들, 그리고 티록신, 바이타민 D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글루코콜티코이드라고 부르는 콜티졸, 미네랄로콜티코이드라고 부르는 알도스테론, 그리고 성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용어가 헷갈리진 않죠,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이제,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면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얘기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것들이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요. 글루코콜티코이드, 미네랄로콜티코이드라고 하고, 글루코콜티코이드 중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콜티졸인 거죠. 그쵸? 우리가 약으로 쓰는 글루코콜티코이드는 엄청 많죠. 세포막에 결합하는 애가 누구니? 바이타민 D나 에스트로겐이나 티록신이나 글루코콜티코이드는 다 핵안에 직접 작용하니까요. 답은 4번이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이 엑시스 얘기예요, 엑시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 얘기죠, 네거티브 피드백. 사실 뭐 어떤 호르몬이 일정한 레벨, 호르몬뿐만 아니라 호르몬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물질이 일정한 레벨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아드레날 글랜드, 하이포살라무스, 피추이터리, 아드레날 글랜드 엑시스 뭐 가는 것들이 많죠. 이따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호르몬이 다시 올라가서 위에 것들을 억제하는 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왔던 네거티브 피드백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 호르몬 얘기하는 게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르몬 수치를 보니 뭐 ACTH는 억제돼 있고 뭐 콜티졸만 증가돼 있는 걸 보니 이거는 ACTH가 많이 나와서 콜티졸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콜티졸이 미쳐서 많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억제된 거다. 그래서 병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수치를 보면서 그 네거티브 피드백을 따져가면서 이제 어디에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그냥 잡다구리한 애들이 좀 있어요. 뭐 들으시면 돼요. 이거 식욕에 대한 거고요. 식욕을 증가시키는 물질, 감소시키는 물질, 그리고 센트럴에 작용하는 애, 뭐 쭉 써 있습니다. 여기서 볼 만한 게 일단 얘네요. 겉 펩타이드라고 돼 있는 거에서 CCK랑 그렐린은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라서.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애들 중에 이제 식욕을 감소시키는 애, 증가시키는 애, 뭐 이런 게 있고요. CCK는 식욕을 억제하고요. 그렐린은 식욕을 촉진시킵니다. 똑같이 장에서 나오지만 CCK는 억제, 그렐린은 촉진. CCK라는 게 원래 유명한 애잖아요. 이제 콜레시스토키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진 음식 먹으면 장에서 콜레시스토키닌이 나오고 그러면 GB가 수축을 하죠. 콜레시스토키닌이잖아요. 그래서 담낭을 수축시키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뭐 췌장 효소 분비시키고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식욕을 억제시키는 애입니다. 오른쪽에 호르몬을 보면 렙틴이라는 애 되게 유명해요. 렙틴도 식욕을 억제시키는 애예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렙틴이 실제 임상에서 자, 갑상선암 얘기고요. 아이고, 목 아파. 갑상선에 폴리큘라 셀이 있고 파라폴리큘라 C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폴리큘라 셀에서 생기는 걸 우리가 흔히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온 애들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파필라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폴리큘라까지 해서 파필라리 폴리큘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메둘라리 캔서인데 갑상선 수질암이라 그래서 아예 다른 암이죠. 사실은 그거는 기원 자체가 다른 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갑상선암은 파필라리 아니면 폴리큘라를 얘기합니다. 90% 이상이고요. 시험에도 거의 그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필라리 폴리큘라 캔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갑상선의 그 폴리큘라 셀의 어떤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원래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 폴리큘라 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파라폴리큘라 C셀은 원래 그 칼시토닌 만드는 애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PTH, 파라사이로드 호르몬의 카운터 호르몬이라고 하는 칼슘을 떨어뜨리는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원래 호르몬이 그 세포가 파라폴리큘라 C셀이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칼시토닌이고 거기서 생기는 암이 메둘라리 사이로드 캔서고 그래서 메둘라리 사이로드 캔서의 튜머 마커가 칼시토닌이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폴리큘라 셀에 보면 원래 요오드랑 결합하는 애가 사이로글로불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폴리큘라 셀에서 오리진한 파필라리나 폴리큘라 같은 경우에 튜머 마커로 사이로글로불린을 직접 재죠. 당연한 얘기들. 자, 그래서 일단 갑상선 암의 치료가 뭔가요? 수술입니다. 수술. 무조건 수술. 갑상선 암의 치료는 무조건 수술. 그냥 뭐 전이가 있어도 수술을 하나요? 뭐 그 어떤 경우든 수술입니다. 전이가 있던 뭐가 어떻던 수술은 무조건 합니다. 수술을 할 때 그러면은 뭐 토탈을 할까요? 서브 토탈을 할까요? 라고 하면 크기가 아주 작지 않은 이상 보통은 토탈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서브 토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토탈을 낼 겁니다. 토탈을 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사망률도 줄고 재발도 줄고 나중에 모니터링 하거나 뭔가 치료하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토탈을 하니까 당연히 갑상선이 안 남아 있어서
하이포사이로디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리커런트 라린지알 너브 인조리가 조금 더 많다는 건데 큰 문제 안 됩니다. 자, 수술이에요. 갑상선 분화암의 수술. 원격 전이와 무관하게 무조건 수술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술. 토탈을 원칙으로 하는데 1cm도 안 되는 파필라리의 경우에는 로벡토미만 할 수도 있다. 림프절 절제도 같이 한다. 갑상선 옆 절제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이 경우에요. 하나만 있고 크기가 1cm가 안 되고 갑상선 내에 국한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로벡토미만 해볼 수 있어요. 림프절 절제술은 림프절 전이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다. T3, T4의 경우에도 예방적으로 한다. 이거를 할래 안 할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일단 그냥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탈하는 경우에. 자, 그래서 수술은 그냥 수술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의외로 잘 안 물어봐요, 오히려. 수술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잘 안 물어보고, 내과에서는 수술 후에 어떻게 할래? 이런 걸 이제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에요? 아, 무조건 수술해. 그럼 수술합니다. 그럼 수술하고 뭐 하니? 라는 거고요. 우리가 갑상선 암이 예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좋거든요. 스테이지랑 상관없이. 스테이지 4라고 해도 5년 생존율이 일반인 대비 100%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살아요. 5년 안에 죽지를 않아요. 어떤 갑상선암 환자도 갑상선 암으로는 거의 안 죽어요. 일반인이 그냥 죽을 확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좋은 치료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좋은 치료가 뭔가요 하면 그게 저 방사선 요오드 치료예요. 사실 우리가 암 치료에서 가장 뭔가 바라는 꿈꾸는 치료가 정말 딱 그 암세포에만 딱 가서 그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어떤 약, 어떤 치료가 있으면 정말 완벽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오드라는 걸 우리 몸에서 쓰는 데가 갑상선밖에 없어요. 또는 갑상선에서 기원한 암세포, 파필라리 폴리큘러 같은 경우, 분암, 얘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을 다 뗐어요. 토탈로 갑상선을 다 뗐어. 그러면 우리가 요오드를 줬을 때 얘를 가져갈 수 있는 애는 갑상선 분화암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이 요오드에 방사선을 달아서 주면 그게 전부 다 그 암세포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암세포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한 표적 치료예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암 치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완벽한 표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갑상선 암이에요. 그게 방사선 요오드 치료고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면 암세포가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나요? 다 없어질 때까지 하면 치료가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치료가 있어서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이 된 것까지 다 치료한다. 그러니까 놀라운 치료입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어떤 치료를 하나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토탈을 했으면 우리가 T4를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당연히 갑상선을 다 뗐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먹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먹일 때 프리T4 TSH를 딱 정상 이렇게 정상이 되게 먹이는 게 아니라 정상에서 조금 더 먹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SH가 자연스럽게 억제가 되죠. TSH가.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 상태에서 조금 갑상선 호르몬을 더 먹여요. 그러면 프리T4는 정상이고 TSH는 억제가 되게 그렇게 먹여요. 거기서 더 먹여서 프리T4가 올라가면 안 되죠. 그건 사이로톡시코시스니까 증상이 생기니까 안 되고 이 서브클리니칼 하이퍼사이로이디즘 정도 되게 우리가 먹입니다. 그 이유는 갑상선 암세포도 TSH가 있으면 더 잘 자라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TSH 서프레션을 시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아블레이션 치료는 언제 하나요? 남아있는 게 있을 때 파필라리 경우 1.5cm LDL을 맞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뭔가 좀 더 신경 쓸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LDL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1이라도 높으면 무조건 스타틴이 답이에요. 그러면 파이브레이트가 답이려면 어때야 되나요? LDL이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목표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죠. 심혈관 질환이 없는 당뇨 환자예요. 근데 LDL이 75래. 목표가 100이잖아요. 근데 75야. 그럼 스타틴을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때는. 이미 100 목표인데 75인데. 근데 TG가 400이야. 그러면 써야죠. 뭐를? 파이브레이트를. 오로지 이 경우에만. 파이브레이트가 답이에요. LDL은 목표치 아래고 TG만 높을 때 파이브레이트를 고려한다.
오메가3가 사실은 병원에서 쓰기보다는 건강식품으로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그쵸? 오메가3. 뭐, 홍삼하고도 묶어서도 팔고, 뭐, 이래저래 뭐, 비타민하고도 묶어서도 팔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오메가3가 일반적으로, 오메가3의 좋은 효과는 TG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LDL은 별 영향이 없고요.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TG를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TG만 많이 높은 사람에서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오메가3 패티에시드.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병, 이것도 아마 내분비라는 과목을 배우시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 패밀리알 어쩌고 해가지고 뭐 타입 1이 있고 뭐가 있고 뭐 TG가 올라가는 게 있고 뭐가 있고 시험에는 오로지 패밀리알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만 나옵니다. 100만 명에 한 명도 안 되는 병을 여러분이 알 이유가 하나도 없지. 우리나라 인구가 뭐 몇만 명이라고 우리나라에 100명도 없는 병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성 고지혈증 중에서는 오로지 패밀리알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만 나옵니다. 엄청 흔해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LDL 리셉터의 뮤테이션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LDL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병이고 텐던 잔토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킬레스건 쪽에 나타나는 거. 52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지질 수치가 높다고 왔다. 당뇨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가 심근경색을 앓았다. 저게 리스크 팩터이긴 한데 지금 이미 당뇨가 있으니까 목표가 이미 100이거든요. 이 환자는. 이 사람 자체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목표는 100이네요. 자, 포도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중성지방이 305예요. 5로 나누면 61 더하면 HDL 더하면 93. 그러면 LDL은 얼마예요? 115 정도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하여간 뭐 115겠죠. 100이 넘잖아요. 지금 당뇨 환자인데. 그러면은 무조건 못 써야 돼요. 3번이지. HMG 코일 리덕테이지 이니비터. 이게 스타틴이죠. 3번이.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뭐 당뇨 환자고 목표가 100 이거 알면 LDL 계산해서 100 넘네? 그럼 무조건 스타틴이에요. 뭐 간단합니다. 54세 여자가 건강검진 후 혈액검사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왔다. 2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술은 마시지 않았고 흡연도 하지 않았다. 키 156, 몸무게 65kg, 혈액검사 결과 다음과 같다. 아주 교묘하게 희한하게 써있네요. 여자 54세. 이게 얼마나 얍삽한 건지 아시죠? 아까 우리가 리스크 팩터 기준이 얼마였어요? 남자 45세, 여자 55세 이상이었잖아요. 일부러 54세. 이거 리스크 팩터 아닌 거예요. 고혈압 하나 있네요. 이 사람은 고혈압 하나 빼고는 리스크 팩터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 HDL. 근데 어쨌든 별 고민이 없는 게요. 이거 계산해보면, 아이, 귀찮아, 씨. 얼마야? 54, 99. LDL이 116이거든요, 이 사람? 근데, 어쨌든 130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스타틴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표 뭐 계산해보나 마나 130 아니면 160인데, 지금 뭐 116인가 그런데 안 먹이죠. 그 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LDL 계산해서 목표 안쪽에 들어온 거 주고 그냥 식사 막 6번만 해라 이런 게 답인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계산을 해서 따질 수 있으셔야 돼요. 오호. 75세 여자가 스타틴을 먹다가 갑자기 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온몸이 아파졌다. 이거 근육이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CK 3번. 근육 교소인 CK로 확인해 봅니다. 스타틴 끊어야죠. 어, 그쵸? 맞아요. 부갑상선입니다. 부갑상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되게 기네. 되게 기네. 시간이 지금 수업을 시작한 지가 한 40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어차피 한번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더 하면 너무 길어서 한 6분 정도만 쉬시고요. 잠깐 한숨 돌리시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얼마 안 남았고요. 뒤에 그냥 문제풀이 같은 게 조금 섞여 있거든요. 한번 복습하시라고. 그래서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